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조정한 데 반발하며 국회를 떠난 상태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안이 시급한 만큼 야당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추경안은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8시 40분쯤 본회의 개의 선언을 한 만큼 추경안은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 의장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 추경안 통과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추경안이 상정되면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1조 3천억 원가량 증액된 31조 8천억 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오늘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 지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을 정부 안보다 1조 8천억 원 늘려 12조 1,70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여당 주도로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고 야당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예결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일부 복원시키기로 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입니다. 민주당은 당시에는 김일성 예산이 삼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서 삭감했던 거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해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건 뻔뻔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라며 후한 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사정으로 본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반발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우원식 의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본회의가 늦어지는 이유 여당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해결된 겁니까? 네,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더 정확히는 법무부 특활비 복원을 둘러싼 이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는 일부라도 되살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민영배 의원은 아예 SNS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적는 쪽으로 이견을 봉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 시간이 계속 밀리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내부 사정으로 국민과의 약속인 본회의마저 지키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에 남아서 본회의를 기다리던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녁 6시가 넘어서도 회의가 열리지 않자 아예 퇴청해서 지역구로 간 상태입니다. 이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로 본회의를 미루자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 의장도 조금 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 뒤에 그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야당을 달랬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 우 의장 역시 추경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이라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가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 김은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등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특활비 예산이 없어도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사과 한마디 없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건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를 두고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대전 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사안이어서 쉽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꽤 오래된 의제이고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며 제2 집무실을 지어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 일부는 세종에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인준 문턱을 넘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임명장을 받자마자 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부터 찾았는데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난 직후 임명안을 제거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김민석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직후 김 총리의 발길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로 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을 농망사법이라고 비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단체 간부들과 함께 둘러앉은 김 총리는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됐지만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 등 농업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통합이라는 흐름에서 전 정부 장관을 유임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내란 그 과정에는 좀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동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임명장을 받은 당일 오후 일정도 촘촘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꼭 실현하겠다는 말을 방명록에 남기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방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선출 권력을 존중하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화두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반역해주냐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반역해준다.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그렇게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국무총리 임명으로 당정 간 정책 소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릴 예정으로 추경예산 집행 방안과 폭염, 수해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주요 지검장들이 일제히 검찰이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빨라진 검찰개혁 논의에 몸을 낮추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일성은 반성이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한 지금 검찰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솔직하게 반성하고 고치는 태도라는 겁니다.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간 내부 비판자 역할을 자처해왔던 이문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의 메시지는 더 매서웠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보를 지적하며 검찰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체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바둑이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역시 취임식에서 검찰이 성찰하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고강도 칼질이 점차 눈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첫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발탁된 검사장들의 취임 일성은 새 정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 조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섰고, 박 전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소환한 특검은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석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소 늦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어떤 혐의부터 조사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국무위원과 참모진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 시민권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에 연락 못 받으신 거 맞나요? 특검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볼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혐의 규명을 위해선 군 관계자 상당수와 군의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냈습니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경호처 수뇌부와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관계 입증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조사가 파행하는 원인이 됐던 체포 관련 부분 경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 문제에 대해선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특검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번엔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자 소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 대표를 먼저 소환했는데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게까지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튿날 곧바로 이은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물로 재작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속이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특검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 체결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락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인데, 다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아직 이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역시 김 여사 측과 아직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소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삼부토건이 압수수색이 있기 불과 며칠 전 사무실을 옮긴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15개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계좌 추적 영장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1호 수사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건의 수사 속도와 파급력까지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는 최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한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삼부토건, DI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사건이 1호 수사라고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도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전 현직 임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며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맺고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금융위가 고발한 사건을 금감원으로 다시 내려보냈지만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원희룡 당시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간 배경이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특검 수사가 국정 운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수사 대상의 속도에 편차가 크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겼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수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 종료 시점에는 모든 사건이 균형 있게 마무리되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눈에 띄게 빨리 마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만큼 상호관세 추가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두 번째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당장 오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만큼 추가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저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귀국 날짜도 잡지 않고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 들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를 추가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갈 전략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에 선을 그으며 상호 관세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에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의 어떤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런 통상 측면과 또 국내 어떤 산업적인 측면 이 모두를 다 고려하면서 만약 추가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안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특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7월 중에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을 주요국의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상대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파견 시기와 특사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대국과 조율이 끝나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은.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앞선 예결위에는 여야가 이견 끝에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과연 오늘 저녁 때 지금 이 시간에 본회의장에 들어올까 이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본회의가 미뤄진 과정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가 당초에는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민주당 측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됐어요. 예. 2시, 4시, 5시, 5시 30분, 6시, 8시. 이렇게 계속 미뤄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저렇게 본회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의사 일정이 계속 변경되면서 아마 의원들도 개별적인 사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장면에서 재석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마치 일방적으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처럼 예. 그렇게 호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국회 장면이 보여줄 수 있을 때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뭐 참석을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늘 통과시키는 건가요?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과시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회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 원내대표끼리 협상은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국민의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걸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포인트가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거를 빼는 걸 끝까지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협상안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과를 예. 요구할 것이냐 다양한 안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 협상이 저는 그래도 원내대표들 지금 신임 원내대표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임 원내대표들이 첫 번째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합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끝까지 저는 그래도 소통하고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상황을 좀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국회 지금 현장 화면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지금 착석을 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에 정부가 이제 30조 5천억 원을 제출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이제 1조 3천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조금 늘어났고요. 네. 거기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에 그렇게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진 않는 이유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 뭔가 그 취약 지역에 더 많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일단 15만 원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그래도 저는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차등 지급으로 전 중재안을 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는 이런 취약 지역과 소멸 지역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명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 특활비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특활비에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오늘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 대변인, 그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 때문인가요? 실제로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은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야당일 때와 집권할 때가 선자리가 다르다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180도 달라지는 것은 정치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작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원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했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이행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 한마디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의 정확한 사과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특활비 증빙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사용 증빙은 어떻게 정확하게 공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납득할 만한 답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결위장에서 민주당에 이제 사과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이 이제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통령실로 간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우상호 정무수석 결국 대통령실의 특활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 정무수석이 나와서 사과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정당에서도 좀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먼저 사과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 명분이 좀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특활비를 삭감할 때 저희가 특활비는 필요 없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특활비를 최대한 좀 투명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다면은 저는 이번에 특활비를 만약에 부활시키려고 했다면은 부활시키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일부 특활비의 일부를 약간 그 투명화시킬 수 있는 업추비 사실상 이게 투명화되면은 특활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추비로 좀 전환을 시켜서 그 부분은 우리는 한 30% 내지는 50% 정도는 이걸 투명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든지 좀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어야 작년에 삭감했던 좀 명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뭔가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왜 그걸 지적했고 우리는 그걸 해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부수적인 설명들이 좀 있었어야 뭔가 특활비를 확대하고 다시 부활시키고 할 때 야당에 대한 설득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성 부의장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이제 사과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좀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데, 근데 이 특활비 안에서도 지금 이제 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본회의가 지금 지체가 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 특활비 관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크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검찰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활비는 다시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으로 검찰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단 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도 검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건을 건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부대 의견이 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부대 의견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법무부 특활비 중에 검찰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달겠다고 하는 부대 의견은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해체 4법 중에서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기 법률안은 그냥 검찰청을 없애는 겁니다. 법안이 단 2줄이에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이런 식으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뺏어서 완벽하게 경찰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밀행성이 있는, 그러니까 용처를 정확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마약 수사 등등 뭐 함정 수사 이런 것에 쓰라고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사권이 없어지고 기관이 머지않아 없어지는 마당에 그 법들을 만들고 나서 특활비를 쓰라. 무슨 의미가 있는 부대 의견인지 잘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분리하고 기능을 좀 분화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봐요.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 그럼 분리가 되면 배정된 특활비를 또 분리해서 쓰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는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 특활비를 그렇게 나눌 가능성도 있고, 저는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특활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얘기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합리적인 차원에서 부대 의견을 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글쎄 사실상 그 특활비는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것은 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의 이견이 있었는데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 특활비를 집행을 한다. 그런 부대 의견을 정론적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는 그 이견이 봉합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는요, 또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손실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거는 탕감해버리자. 싹 정리해버리자. 이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소액 장기 연체자의 이제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14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대전에 왔다고 할 정도로 작심하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만큼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뭐 여론에 좋지 않다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신 걸로 보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 취약계층 탕감을 해주는 것이 저희 뭐 진보 진영의 오랜 뭐 아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보수 진영, 보수 정권 때도 했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대선 공약으로 이걸 내세웠었고 실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또 방식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2025년에 자영업자와 관련된 모든 수치들이 역대 최악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자영업자들의 거의 40%가 거의 3년 안에 다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조건 다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좀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신에 그래서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은 그럼 바보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거 그냥 빚 안 갚은 사람들 탕감해 준 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그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문제는요. 공감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 이상 이렇게 연체가 되면은 그 연체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부실 채권에 해당해서 회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탕감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세 가지 짚어볼 점이 있죠. 첫째로 이런 걸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진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의 원인을 불문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박이라